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항상 꿈꾸는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책 이름은 조금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민현 님이 지으셨고요. 크레파스 북에서 출판했습니다. 나의 꿈은 가정주부가 되는 거야. 마지막 출근을 했다. 연차가 남아 있어서 실제 퇴직일은 아직 며칠이 남아 있지만 출근은 이걸로 끝이다.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이 회사에서 12년 넘게 있었다. 퇴사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마지막 면담을 했다. 담당자는 별로 궁금할 것도 없는 질문 몇 가지를 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회사에 아쉬웠던 점을 말해달라기에 희망퇴직 제도가 없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얘기했다. 면담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팀별, 파트별, 프로젝트별로 나뉜 단톡방에 마지막 퇴직 인사를 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인사말을 뒤로 하고 단톡방을 나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던 알림톡방도 탈출했다. 쓰던 장비와 사원증을 사내 데스크에 반납하고 얼마 안 되는 남은 짐을 쇼핑백에 챙겼다. 회사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퇴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무료 주차권을 안 받았다는 걸 알고선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서 사원증은 이미 반납했는데 출입문은 어떻게 열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 주차권은 2시간까지만 무료였고 이미 2시간을 넘겨서 추가로 2,500원을 내야 했다.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되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차들이 많았다. 이 시간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했지만 딱히 궁금한 건 아니었다.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고 나른한 오후를 깨우려는 진행자가 한층 목소리의 흥을 높였지만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다. 마지막 퇴근길인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핸드폰에 부재중 알림이 있어서 보니 엄마였다. 며칠 전에 마지막 출근 일을 말씀드렸었다. 그걸 기억하시고 전화를 하셨나 했는데 무릎 안마기가 전원을 켜도 작동을 안 한다고 하신다. 충전한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전기값 별로 안 나오니 쓰지 않을 때는 꼭 충전기에 꽂아두라 말씀드리고 끊었다. 회사에서 짐 싸고 나와서 집에 가는 중이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퇴근을 하고 왔는데도 아직 창밖이 밝았다. 좀 낯설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아내에게 연락해 오늘도 야근이냐고 물었다. 요즘 아내는 일이 많아서 매일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왔는데 축배를 들어야 하는 날이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녁을 먹기에는 좀 일렀지만 라면을 끓였다.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밥도 전자레인지에 해동해 남은 국물에 말아서 해치웠다. 마침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제법 큰 수술을 치른다고 했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한다. 목소리가 밝게 들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집에 있다고 했더니 부러운 녀석이라 한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 면회가 가능하시면 병문안을 가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받은 거로 고기를 사달라는데 수술만 아니었어도 백수인 내가 왜? 돈 버는 네가 사라 했겠지만 그냥 그러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핸드폰을 그냥 내려놓지 않고 습관처럼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각종 업무용 단톡방 중에서
급하게 처리할 내용이 오가는 단톡방 알림은 살려두었었고, 미뤄두었다가 처리해도 되는 단톡방 알림은 잠재웠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알림이 울리지 않은 채 쌓인 메시지가 보였었다.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 쌓여있는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집에 와서도 몇 번이나 핸드폰을 열었었는지 읽지 않은 채로 쌓인 메시지가 없었다. 잠잠한 핸드폰이 어색했다. 마지막 출근일 이후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이었다. 이어지는 주말까지 4일의 연휴 동안 아내와 함께 보냈다.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하루는 아내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을 찾았다. 주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퇴사 후 출근을 하지 않는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아내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휴가를 냈다. 아직 퇴사 기분이 안 나. 그냥 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내가 평소 주말과 다른 점을 찾아냈다. 카톡이 조용하잖아.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침밥을 차려주겠다고 했다. 간단한 토스트나 샐러드가 아닌 매일 바뀌는 따뜻한 국과 반찬에 갓 지은 밥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가장을 위해서 매일 정성껏 준비한 아침밥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리 기대하는 눈치가 아니다. 출근하기에 바쁜 아내가 그 귀한 아침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직장 생활 내내 둘 다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긴 하다. 집에서 혼자 보낼 날이 그리 길지는 않다. 아내는 2달 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정주부로 보낼 시간이 2달 정도 된다.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이유로 퇴사 과정은 섭섭할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나와는 다르게 아내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쉽게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주부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나의 꿈은 가정주부가 되는 거야. 연애할 때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나는 일하는 게 버거운데 넌 재밌어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장이 되고 난 내조를 하는 거지. 아내는 이런 대화를 재밌어 했다. 어릴 때 하던 역할 바꾸기 놀이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살아오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은 많았다. 회사는 싫더라도 다녀야 하는 곳이었다. 꿈이 가정주부라고 말했던 건 하기 싫은 걸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마지막 출근일은 수요일이었고 꿈이 이루어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아내는 내가 34살일 때 처음 만났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얼마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첫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 아내는 나보다 6살이 어렸다. 어린 나이에도 회사에서 이미 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이에 비해 아내는 함께 일하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다. 프로젝트는 완료일이 정해져 있었고 촉박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이 이어졌다. 완료일이 다가올수록 하루 중에서 팀원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팀원들과도 친해졌다. 그 당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었다. 34살이 되기까지 경험한 몇 번의 연애는 내가 가족을 이루고 가장의 위치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굳게 했다. 연애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되뇌었다. 혼자 사는 삶은 어떨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혼자 사는 삶은 제법 괜찮아 보였다.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으며 여행도 곧잘 혼자 다니곤 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를 방해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었다. 50대 이후에도 괜찮은 것인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몇 번의 회식 자리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화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간혹 사적인 대화도 오고 갔다. 나의 이런 고민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곤 했다. 싱글타운을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면 싱글타운에 모여서 사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나중에 실버타운에서까지 우리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실버타운이 아니라 싱글타운요. 결혼한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팀원들은 내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늘 친절했고 잘 웃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대화를 해도 즐거웠다. 다른 팀원들보다 아내와 점점 더 친해졌고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 비슷한 성향이 둘 사이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이미 아내도 읽었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아내가 먼저 흥얼거리기도 했다. 둘 다 막내로 자라면서 느꼈던 막내의 서러움만으로도 몇십 분씩 대화가 가능했다. 문제가 많든 적든 간에 프로젝트는 결국 완료되었다. 함께했던 팀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흩어졌다. 아내도 나도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함께 일하는 팀원이 아닌데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는 시간도 늘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일 뿐이었다. 썸을 타는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굳이 하지 않을 구구절절한 서로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지 않았고 서로 본연의 모습으로 대했다. 직장 동료일 뿐이었으므로 헤어질 때 집까지 데려다 줄 필요도 없었다. 썸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늘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시간이 지나도 업무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이후로 5년 정도까지는 회사 생활이 좋았다. 새롭게 배우는 일은 재미있었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성취감도 느꼈다. 간혹 일 배우는 속도가 빨라, 꼼꼼하게 일 잘하네 하는 칭찬을 들으면 야근하느라 회사에 바친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일을 할수록 평가는 점점 좋아졌고 자신감은 쌓여갔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원 없이 써도 항상 남았다. 7년차 정도 되었을 때 이직을 했다. 이전까지 다녔던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회사였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항상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다. 거긴 뭐 하는 데야? 새 회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저자는 그 카카오톡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새 회사는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회사였다. 새로운 회사에서 맡게 된 업무는 이전까지 내가 하던 업무와 달랐다. 잘 해왔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였다. 팀장은 이쪽 분야가 전망도 좋고
평생 일거리를 줄 거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7년차 경력자로 입사했는데 다시 신입사원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늘 잘해왔고, 그래서 회사는 나를 뽑았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새로운 업무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1인분의 몫은 해야 했다.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첫 해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만들어 놓은 결과가 부족했다.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팀장의 눈에 띄어 부족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무마했고, 그 때문인지 최악의 평가는 비껴갔다. 첫 해는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한 발 앞서 있는 동료들을 따라잡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다. 따라잡았다 싶어 돌아보면 동료들은 두어 발 앞에 서 있었다. 위로와 격려는 내게 힘이 되지 않았다. 실패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건네지는 위로와 격려를 외면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결과만이 필요했다. 평가 시즌이 오면 전보다 나은 평가를 기대했다. 올해는 성과도 좀 있었고 열심인 모습도 보였잖아. 내가 생각해도 작년보다 훨씬 나았어. 평가는 언제나 냉정했다. 평가는 내 기대와는 달리 작년의 나와 비교하지 않았다. 나의 비교 대상은 앞서 있던 동료들이었다. 그들을 앞설 수는 없었다. 평가의 온기가 나에게까지 오기엔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멀었다. 평가 결과를 볼 때마다 난 얼어붙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업무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노력한 만큼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앞서 있는 동료들과의 간격을 좁히기는커녕 더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긴 시간 동안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했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함을 자책했다. 아침이면 출근하기가 두려웠고 업무 시간 내내 퇴근만 기다렸다.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버거워지면서 점차 지쳐갔고 일에 흥미를 잃었다. 입사한 지 5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직한 회사의 업무가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밑빠진 독에 노력을 쏟아부어봤자 채워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퇴사라는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 보이기 시작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말고는 돈 버는 방법을 몰랐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결국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따라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정 표현이 풍부한 아내에 비해 난 내색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듣기 좋은 말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표정 변화가 그리 많지 않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다. 이제 좀 표정을 알겠어. 당신은 기분이 좋으면 입꼬리가 살짝 흔들려. 내가 그랬던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없는 표정에서도 감정을 읽어낸다. 따라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심쿵했다고 한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렸단다. 심지어 나중에 인생을 같이 살 때 자신이 조금 뒤처지게 되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줄 것 같았단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때 이후로 달라졌다고 한다.
친하긴 하지만 아직 이도저도 아닌 직장 동료일 뿐이었을 때 간혹 밤에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가 있었다. 그날은 서로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누군가가 노래 하나를 말하면 각자 멜론에서 노래를 찾아 동시에 재생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곳에서 함께 음악을 듣는 기분이 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시간 체크가 필요했다. 지금 10초예요. 저도 막 10초 지났어요. 내가 좋아했던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을 들을 때였다. 함께 노래를 재생시키고 시간 체크를 해보니 내가 3초 정도 앞서 나갔다. 같은 시간으로 듣기 위해서는 서로의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그때 한 말이 따라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였고 아내는 지금까지도 이날 얘기를 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사실 저 말은 아내의 감정선을 건드리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다. 내게 그 3초의 차이는 맞지 않는 오류이자 장애 상황이었다. 데이터의 싱크를 맞추는 일은 중요했다. 오류를 발견했으니 수정해서 정상으로 돌려야 했다. 싱크를 맞추어야 하니 제가 3초간 정지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뜻의 말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될 줄은 몰랐다. 문과생의 감성을 이과생이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입꼬리만으로 표정을 읽어내고 듣기 좋은 말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낸다. 아내에게 부족한 샘플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다행이다.